미국 엔지니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시골에서 쓰고 있는 기술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니 발끈해버린 겁니다. 한국 기술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아 루이스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죠. 그 일이 생기고 나서는 미국의 모든 기술보다도 한국식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저의 시도는 미국 전역을 바꾸고 있는 중이죠. 사실 저는 MIT 출신의 스마트팜 개발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리콘밸리에서 유망 스타트업의 CTO로 일했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리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모니터 앞에서 코드 디버깅에 몰두해 있었죠.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는 정확히 오후 3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2번 울렸을 때 처음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지금 오류를 찾기 직전이었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어요. 조금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전화를 받았죠.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곤 잘 모르는 이웃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자율주행 트랙터 사고로 다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불가능해라는 생각만 맴돌았죠. 제가 설계한 자율주행 시스템이었거든요. 아버지 농장에 직접 설치해드렸던 바로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신없이 차에 올랐어요. 4시간 거리의 농장까지 가는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트랙터를 운전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말을 듣지 않으셨나 싶었어요. 아니면 자율주행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던 걸까요? 불안과 공포, 자책감이 마음을 갉아먹었죠. 농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응급실로 옮겨진 후였어요. 사고 현장은 노란 테이프로 둘러쳐져 있었죠. 멍하니 아버지의 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른 밀밭과 사과 과수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헛간까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땅이었어요. 병원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있으니 현실감이 전혀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의사가 다가왔을 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만 들었죠.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도무지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통화했던 내용이 맴돌았어요. 일주일 전이었죠. 자율주행 트랙터의 새 업데이트에 대해 설명해드렸고 아버지는 제가 만든 거면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복도 끝에 걸린 TV에서는 무언가 밝은 색의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의료진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손에 든 아버지의 낡은 모자만 꼭 쥐고 있었죠.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식은 흐린 목요일에 치러졌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지만 저는 그 누구의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뿐이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저는 아버지의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혼자 그 공간에 들어서니 적막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요한 거실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책상 위에 반쯤 마신 커피잔과 의자 위에 걸쳐진 낡은 체크무늬 셔츠, 그리고 TV 옆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낚시 장비들까지. 잠시 주저하다 사고가 난 트랙터로 향했어요. 차고에서 먼지 덮인 트랙터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를 꺼냈죠. 제가 직접 설계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코드를 들여다보며 오류를 찾아냈어요. 안전 반경 계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트랙터의 AI가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것도 제가 짠 알고리즘의 한계 때문에요.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을 통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 그 신념이 산산조각 났어요. 제가 만든 기술이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코드가 제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일구신 땅이 어둠 속에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 더 이상 이곳을 걸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어요. 며칠 동안 저는 집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회사에서 온 메시지들은 모두 무시했어요.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슬픔과 자책감 속에 빠져 있었죠. 그러다 농장 창고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다이어리가 있었어요. 낡은 가죽 표지의 다이어리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정갈한 필체로 채워진 페이지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몇 시간 동안 저는 아버지의 생각과 고민이 담긴 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한 줄의 문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국 스마트팜 기술이라는 짧은 문구 옆에는 기계보단 사람이 우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기술의 똑똑함만 추구했지 그 안에 사람의 따뜻함을 넣는 일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효율성과 정확도만 고려했지 실제로 그 기술을 사용할 사람들의 안전과 편안함은 뒷전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수없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 아래 아버지가 남긴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건 사람이라는 걸 그동안 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밭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이슬이 묻은 작물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항상 수작업으로 하시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자율주행 트랙터를 도입하자고 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를 믿고 받아들이셨죠. 그 믿음에 보답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저는 밭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차가운 흙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제가 만든 기술이 아버지를 앗아갔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기술에 대한 회의감에 빠졌고 며칠이 지나도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저 아버지의 농장에 혼자 남아 시간이 흐르는 걸 지켜보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밤마다 소파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때로는 거실 TV를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화면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습관적으로 넷플릭스를 켜고 추천 목록을 대충 스크롤하다가 한 다큐멘터리 썸네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래 농업의 새로운 길, 한국의 스마트팜이란 제목이었죠. 보통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테지만 아버지의 메모가 기억났고 무의식적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그저 백그라운드로 틀어놓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저도 모르게 화면에 집중하고 있더군요. 한국의 농부들이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스마트팜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영상 속 한국의 스마트팜은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과 기술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이었어요. 70대 노인이 태블릿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장면에서 제 시선이 멈췄죠. 그 노인은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몰입했어요. 영상은 계속해서 한국의 느린 기술에 대해 보여줬어요. 고령 농부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인터페이스와 실수를 방지하는 다중 안전장치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들 모든 것이 기술을 쓰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기술을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인터페이스가 아닌 직관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이었다면 자율주행 트랙터가 실수했을 때 즉시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 기능이 있었다면 하고 떠올렸죠. TV를 끄고도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머릿속에선 한국의 스마트팜 이미지와 아버지의 농장이 겹쳐졌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스마트팜은 단순히 생산성만 높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농부의 경험과 직관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기술로 보완하는 접근법이었죠. 특히 고령 농부들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묻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버지의 농장이
아침 햇살에 물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접근법을 더 깊이 연구해봐야겠다고요. 한국의 기술 철학이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논문을 읽고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농업용 드론이었어요. 미국의 농업용 드론은 기능이 많고 복잡했지만 한국의 드론은 고령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버튼은 크고 직관적이었고 화면의 글씨도 충분히 커서 안경 없이도 볼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음성 명령 기능이었어요. 복잡한 조작 없이 간단한 말 한마디로 드론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작업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트랙터나 농기계가 사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제가 개발했던 시스템은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거였죠. 이런 기술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 기술은 사용자에게 맞춰야 한다는 철학. 이것이야말로 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가까스로 직장으로 복귀했어요. 팀원들은 제가 돌아온 것에 반가워했지만 제가 꺼낸 한국 스마트팜과 관련된 제안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팀원들은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인간 중심 설계에 대해 설명하자 기술 책임자가 비웃듯이 물었어요. 한국이라고 값싼 노동력에 마케팅만 잘하는 나라 아니냐고요. 그들의 눈에는 한국이 기술 혁신의 주체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기술 철학이 얼마나 사람 중심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열정적인 설명에도 회의실은 냉랭했습니다. 매출과 효율성, 그리고 시장 점유율만 중요했던 그들에게 사용자 안전과 접근성은 부차적인 문제였죠. 회의가 끝나고 CEO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니냐고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마음을 정리하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내 제안은 비현실적이라는 거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제 책상을 정리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회사에서는 제가 믿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의 농장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 본 한국의 농부들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것보다 직접 그곳에 가서 보고 배워야 진짜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무언가 저를 이끄는 힘이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이 길로 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여행 가방을 닫으며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단단히 결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것들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거라는 예감,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어쩌면 이 깨달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낯선 환경이 저를 감쌌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기기들과 로봇 안내원, 그리고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곳이 기술의 나라 한국이구나 싶었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경상북도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와 시골 풍경을 보며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제가 찾아보니 경상북도 청도라는 지역에 가장 혁신적인 스마트팜이 있었고 견학을 요청해 두었거든요. 청도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드디어 그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평범한 농장 같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곳곳에 설치된 센서와 모니터링 장비들이 보였어요. 한국어를 못하는 제게 통역을 도와줄 분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김 씨라는 젊은 농업기술 연구원이었어요. 김 씨의 안내로
농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본 건 드론 관제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그곳에는 젊은 엔지니어가 아닌 75세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는 태블릿으로 드론을 조종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자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통역을 통해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도 쓰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드론을 조종해 농장 전체를 관리하고 계신 거였죠. 김 씨가 설명해 주길 이 드론 시스템은 특별히 고령자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복잡한 메뉴는 모두 숨기고 필수 기능만 큰 버튼으로 만들었대요. 음성 명령도 가능해서 손이 불편한 날에는 말로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어렵지 않으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기계가 어려우면 안 되지. 사람이 쓰는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으로 본 것은 자율주행 트랙터였어요. 외형은 제가 아버지 농장에 설치했던 것과 비슷했지만 내부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랙터가 작업하는 동안 계속해서 주변을 스캔하고 사람이나 동물이 감지되면 즉시 멈추는 안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비상 상황을 대비한 여러 장치들이었습니다. 트랙터 곳곳에 큰 비상 정지 버튼이 있었고 멀리서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중에도 운전자가 핸들을 잡으면 즉시 수동 모드로 전환되는 시스템까지 사람의 판단을 항상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설계였습니다. 오후에는 농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어요.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한 말이 깊이 각인됐습니다. 우린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설계합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 했어요. 저와 제 동료들이 놓치고 있던 핵심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기술에 적응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였습니다. 사람이 먼저고 기술은 그 사람에게 맞춰 설계되는 거였죠. 이튿날에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농장에서 만난 78세 김할아버지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기계들을 보여주시며 신이 나셨어요. 제게 로봇팔을 직접 시연하시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농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기술이 있으리라 상상도 못했다고 하셨어요. 70세가 넘어 허리도 아프고 무거운 것을 들기 힘들었는데 처음 로봇팔을 사용했을 때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버튼 하나로 20kg짜리 비료 포대를 쉽게 들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고 하셨죠. 등에 착용한 허리 보조기를 가리키며 더 놀라운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가벼운 조끼처럼 생겼지만 몸을 숙일 때 허리를 받쳐주고 일어설 때 살짝 밀어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이 덕분에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해도 저녁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김할아버지는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노인들에게 이런 기술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무거운 것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하셨어요. 기계가 빠르고 강한 것보다 연약한 노인의 몸에 맞춰줄 수 있어야 진짜 좋은 기계라고 말씀하셨죠. 김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제가 추구해야 할 기술의 방향이 더욱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청도의 작은 농장 마당에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김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이 저를 위한 작별 모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평소에는 농기계와 센서가 놓여있던 마당 한켠에 낮은 평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정갈하게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죠. 평상에 앉자 할아버지 한 분이 하얀 도자기 주전자에서 무언가를 따라주셨어요. 반투명한 액체가 작은 사발에 채워졌습니다. 통역사가 설명하길 막걸리라는 전통주라고 했어요. 한 모금 마시자 새콤달콤한 맛과 함께 부드러운 탄산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접하는 맛이었지만 이상하게 친숙하게 다가왔어요. 어르신들은 제가 막걸리를 맛있게 마시는 모습에 박수를 치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김할머니가 커다란 양은 냄비를 들고 오셨어요.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소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수육이라고 했어요. 삶은 돼지고기였죠. 할머니는 고기를 얇게 썰어 상추에 싸서 드시라고
제스처로 알려주셨습니다. 양념장에 살짝 찍어 입에 넣는 순간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미국에서 먹던 돼지고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음식 어때요? 통역사가 물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답했어요. 특히 수육과 함께 나온 김치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콤한 김치와 담백한 수육의 조합이 환상적이었거든요. 제 반응을 들은 어르신들은 더 많은 음식을 권하기 시작하셨어요. 콩나물 무침과 도토리묵 그리고 고사리 나물까지 모두 농장에서 직접 기른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막걸리를 한 잔 더 따르시며 말씀하셨어요. 통역사에 따르면 한국의 음식은 사람과 땅이 함께 만들어내는 예술이라고 하셨습니다. 화학 비료 대신 자연 퇴비를 농약 대신 친환경 방제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맛있고 건강하다고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도 결국 이런 철학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이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김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향하셨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실 때 할머니 손에는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노란빛이 도는 아름다운 배들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기른 배라고 했어요. 저를 위한 작별 선물이었죠. 배 상자를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하고 강인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어르신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50년 전 농사짓던 방식과 기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두려움, 그리고 이제는 기술과 함께 더 나은 농업을 일구어가는 자부심까지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나누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할 무렵 마을 어르신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야 했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제 안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한국 사람들의 지혜와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저를 변화시켰고 앞으로 제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이 기술 철학, 이 접근법을 미국의 농업 현장에 도입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기술을 미국 농업 현장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아버지의 농장을 시범 사례로 먼저 변화시켜보자는 생각이었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아버지의 농장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서니 한동안 비워둔 탓에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던 한국의 시차 때문인지 아니면 명확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날부터 저는 지역 농장 주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소개하고 시범 운영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작은 커뮤니티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준비는 철저했어요. 한국에서 찍어온 영상과 자료들, 그리고 제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까지 모두 정리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죠. 모임 당일 지역 농장 커뮤니티 센터에는 20명 남짓한 농부들이 모였어요. 처음엔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미국에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죠. 한 노년의 농장주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왜 아시아산 기술을 써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미국이 농업 기술의 선두주자인데 다른 나라 기술을 들여와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죠.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또 다른 농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안전과 사용자 친화성에 투자하는 것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편이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했어요. 아버지의 사고 이야기를 언급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젊은 농장주의 발언이었어요. 저를 가리키며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미국 기술을 버리고 외국으로 눈을 돌렸다는 이유에서였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모임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불편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몇몇은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떠났지만 대부분은 냉담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거부감이 클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만은 아니었어요. 모임에 참석했던 몇몇 젊은 농부들이 연락을 해왔거든요. 그들은 제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고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 여성 농부는 자신의 작은 과수원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소규모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5명의 젊은 농부들과 함께 작은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었어요. 매주 모여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연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미국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기업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기술적 지원을 요청했어요. 첫 번째 시범 프로젝트는 사과 과수원이었습니다. 고령 농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드론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복잡한 조작 없이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 과수원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부분에 영양제나 농약을 정밀하게 살포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자율주행 트랙터를 수정했어요. 아버지의 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작업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비상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게 만든 점이었어요. 트랙터를 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의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농장에서 새로운 시스템 설치 작업을 감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접근하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차라고 생각했는데 농장 입구에 멈추더군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윌슨 씨였어요. 처음 커뮤니티 모임에서 저를 가장 강하게 비난했던 노년의 농장주였죠. 당시 그는 제 앞에서 우리가 왜 아시아산 기술을 써야 하냐며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했던 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역 모임에서 몇 번 마주쳤지만 항상 냉담한 시선으로 저를 외면했었습니다. 윌슨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자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윌슨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트랙터 사고로 다쳤다는 얘기였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쳐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오래된 트랙터의 브레이크 시스템 결함이었대요. 아들이 경사진 곳에서 작업하다가 브레이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고 트랙터가 전복되었다는 거였어요. 윌슨 씨의 얼굴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더 안전한 시스템을 도입했더라면, 아니 최소한 제 이야기에 귀라도 기울였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윌슨 씨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농장을 둘러보며 새로 설치 중인 안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동 비상 정지 장치와 경사 감지 시스템 그리고 원격 제어 기능까지 윌슨 씨는 모든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질문을 이어갔어요. 특히 기존 트랙터에도 안전장치를 추가할 수 있는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농장 투어를 마치고 현관으로 돌아왔어요. 윌슨 씨는 떠나기 전에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 말을 무시하고 비난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들의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제 기술을 전수받고 싶다며 잘 도와달라고 했죠. 윌슨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굳게 악수를 나눴어요. 그가 차에 올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변화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농장들의 작업 효율성은 유지되면서도 안전사고는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수확철이 한창이던 어느 오후, 저는 솜필드 농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토마스 씨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83세의 토마스 씨는 40년 넘게 이 농장을 운영해 오셨는데 지난 몇 년간은 관절염 때문에 농사일을 점점 줄이고 계셨거든요. 토마스 씨가 태블릿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많이 굳어 있었지만 한국식 인터페이스 덕분에 복잡한 조작 없이도 넓은 밭을 점검할 수 있었어요. 토마스 씨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씀하셨죠. 손주에게 드론 조종법을 가르쳐줬더니 깜짝 놀랐다고요. 평생 기계를 무서워하던 할아버지가
첨단 기술을 다루는 모습에 손주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고 합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제시카 부인의 사례였어요. 70대 중반의 그녀는 남편을 여인 후 혼자 농장을 꾸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농기구를 다루지 못해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보조 로봇 팔 덕분에 혼자서도 모든 작업이 가능해졌대요. 제시카 부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이라고요. 그해 수확철 시범 농장들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상의 성과보다 더 값진 것은 농부들의 얼굴에 피어난 자신감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농장 창고에서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을 때였어요. 젊은 여성이 노트북과 카메라를 들고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에밀리 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그린테크 저널이라는 환경 전문 온라인 매체의 기자라고 했어요. 에밀리는 지역 농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식 농업 기술에 대해 들었다며 기사를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취재라고 생각했어요. 에밀리를 농장 곳곳으로 안내하며 새 시스템을 보여주었죠. 트랙터 안전장치를 설명하던 중 에밀리가 갑자기 더 깊은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필 한국의 기술 철학에 매료되었는지, 실리콘밸리 출신인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농장 근처 호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사고와 그 후의 방황,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75세 할머니가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까지, 특히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철학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에밀리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취재가 아닌 무언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 했습니다. 그녀도 조부모님이 기술과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아왔다고 털어놓았어요. 인터뷰를 마치며 에밀리는 단순한 농업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술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더 큰 질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에밀리가 떠난 후 저는 그저 작은 기사 하나가 실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인터뷰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기사가 SNS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처음엔 환경활동가들과 기술 윤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더니 점점 더 넓은 층으로 퍼져나갔어요. 댓글에는 다양한 반응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들과 장애가 있는 가족을 둔 이들이 이런 접근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술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시범 농장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지역 뉴스에 국한되었던 보도가 주 단위 뉴스로, 그리고 마침내 CNN 같은 전국 방송에까지 소개되었습니다. 한국기술도입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프로젝트가 소개되기 시작했죠. 이제 미국 농업계에서는 한국식 접근법이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도 이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한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농장은 이제 전국에서 농업 종사자들이 찾아와 배움을 얻어가는 일종의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먼 곳에서 가장 소중한 지혜를 배운다는 진리를 저는 한국을 통해 깨달았어요. 어떻게 이런 노래가 한국 노래일 수가 있지? 여기 한국의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두 눈이 휘둥그레진 미국 레코드 회사의 마케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RCA 레코드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렌이에요. 저희 RCA 레코드는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산하의 대형 음반사 중 하나로 최근엔 블랙핑크 리사와 계약을 맺었고 SM이나 다른 K-팝 아이돌들과도 다수 계약을 맺었어요. 한국 음악이 요새 워낙 인기가 많으니 자연스레 저희 회사에서도 한국 음악에 관심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죠. 그간 업계에서 꽤 오래 몸담았지만 최근 K-팝의 인기는 이때까지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엔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짝 유행이겠거니 싶었지만 점점 팬층이 넓고 두터워지더니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 뭐 하겠어요. 제겐 정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제 아들 헨리의 건강 문제예요. 제 아들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이예요. 처음에 저는 출산은커녕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지금 남편과 운명처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워낙 늦은 나이에 결혼했던지라 곧바로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온갖 시술을 하고 나서야 겨우 가지게 된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이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이게 다 제 탓인 것만 같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 K-팝 가수의 앨범을 미국 버전으로 재출시를 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 회의가 한창이었죠.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차트와 그래프들을 보며 동료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진동이 울렸고 저는 발신자를 보자마자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들인 헨리의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라 잠시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학교 간호사였고 헨리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데려가는 게 좋겠다고 했죠. 어쩔 수 없이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하고 바로 헨리의 학교로 달려갔어요. 저희 아들 헨리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병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아주 작은 수포 같은 것이 손에 수십 개 정도 나 있는데 늘 가려워하고 힘들어해요.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을 모두 가보고 백방으로 약을 구해봐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저 가려움을 진정시켜주는 약을 바를 수밖에 없죠. 학교에 도착해보니 헨리는 보건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수척한 얼굴로 팔에 아이스팩을 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헨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곧 괜찮아질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죠.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 아프던지요. 9살 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참아내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겐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헨리를 재우고 나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겪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남편은 제 잘못이 아니라며 저를 안아주며 위로했지만 계속해서 나쁜 생각만 들더라고요. 밖에서는 RCA 레코드에서 성공한 마케터로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 아이의 고통은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낮 시간에 전화를 한 통 했어요. 보통 일하는 시간엔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일인가 했죠. 그러더니 제게 오늘 가족 회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적이 없었던지라 내내 저녁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저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남편이 한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았다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자기에게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고 한국의 우수한 연구원들과 함께 신제품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번 한국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라면 추후에 임원진으로 승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당연히 주재원 신분이기 때문에 집과 차가 회사에서 제공되고 연봉 인상은 물론 회사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그냥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 일도 중요하지만 RCA 레코드에서의 제 커리어가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헨리의 교육도 걱정되었어요. 한국에 가면 당연히 헨리가 뒤처질 텐데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나 받을 수 있을까 싶었죠. 물론 회사 일은 재택 근무로 전환할 수도 있긴 하지만 굳이 한창 잘 나가는 와중에 커리어를 일부 포기하고 아이 교육도 미룬 채 한국으로 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기본이 2년이라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가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당연히 미국이 훨씬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만 혼자 보내려고 했죠. 남편은 완고한 제 의견에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는 혼자 한국에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일까요? 남편이 갑자기 상사와 가족 식사 자리가 잡혔다고 초대에 응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은 한참 전에 미리 알려주는 편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잡았냐고 한마디 했지만 이런 식사 모임은 남편 커리어를 위해 중요한 자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해서 초대에 응했습니다. 남편을 초대하신 상사는 바로 직전에 한국에 다녀온 주재원 가족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의례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임자의 아내 레베카는
한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좋다고 열변을 토했죠.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들려준 믿기지 않는 경험담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레베카의 아이는 원래 잔병 치레가 많아 늘 걱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에 가서는 잔병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부쩍 키가 컸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헨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레베카는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가 뇌리에 박혔죠. 그런데 레베카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좋았던 점들을 줄줄이 늘어놓았어요. 아이 키우기 너무 좋은 게 치안이 너무 잘 되어 있고 한국 엄마들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고 했죠. 게다가 의료 시스템도 선진화되어 있어 오히려 미국보다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응급실을 가도 돈도 얼마 안 들 뿐더러 우수한 의료진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사실 레베카의 이야기를 100%다 믿기도 어려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솔직히 교육은 미국이 더 낫지 않냐고 물어봤죠. 솔직히 한국은 노벨상 수상자도 아무도 없고 이공계열 쪽으로 우수한 학자들도 없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레베카는 한국만큼 교사의 학력이 높은 나라가 또 없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상위권 학생들이 교사를 지원해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공교육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학부모가 공부에 대한 열정이 높고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한다고 했죠. 게다가 방과 후 활동도 다양해서 아이들의 재능을 키우기에 좋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일부러 저와 함께 가려고 레베카를 섭외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레베카는 한국에 대한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찾아와서 알아봤더니 정말 한국은 상위권 학생들이 전부 교사에 지원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기본적인 공교육의 질은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실을 알아보고 나서는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사실 다른 것보다 그 집 아이가 건강해졌다는 얘기에 계속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한국에 가면 헨리의 피부병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간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됐는데 한국에 가서 뭐 달라지겠어 싶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가려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한국에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커리어보단 헨리의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남편에게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말했죠. 남편은 놀라워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이 모든 게 헨리 때문이라는 걸 남편도 잘 알고 있었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언어나 문화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분명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낯선 한글 간판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낯선 향신료 냄새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레베카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았어요. 레베카는 얼마든지 물어봐도 좋다며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죠. 다행히 그녀의 도움으로 우리는 예상보다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물론 남편의 회사 직원도 저희가 집을 계약하는 것부터 생활용품 구입까지 모든 면을 꼼꼼히 살펴봐 주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큰 고민은 헨리의 학교 선택이었어요. 저는 무조건 국제학교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헨리가 한국어를 못할 뿐더러 한국 아이들보단 주재원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레베카는 저를 극구 말렸습니다. 레베카도 처음에 저와 같은 생각으로 국제학교를 보냈다가 크게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고 레베카는 그게 다 언젠가 돌아갈 아이들이라 행동이 반듯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붕 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반면 한국 학교 아이들은 예의 바르고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고 우리 아이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도 한국 아이들이 영어를 곧잘 하는 편인데다가 남을 잘 도와준다고 했죠. 아마 국제학교 보내고 나서도 한국 학교를 보내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고민 끝에 한국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학교로 결정하고 나서도 여전히 긴가민가했지만 헨리도 한국 학교를 한번 다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한국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또 없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드디어 헨리의 첫 등교일, 우리 가족은 모두 긴장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고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걱정스러워 헨리가 교실에 들어가는 모습은 먼 발치에서 보고 가고 싶다고 했죠. 교장 선생님의 배려로 아이들 눈에 띄지 않게 멀리서 헨리를 볼 수 있었어요. 헨리가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헨리를 바라보았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헨리를 소개하시고 아이들에게 헨리를 잘 도와달라고 당부하셨죠. 그 순간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유창한 영어로 헨리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학생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헨리에게 영어로 말을 거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가졌어요. 학교 영어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셨는데 한국에서만 공부했다고 하셨는데도 영어 선생님의 발음이나 문장 구사 능력이 거의 현지인이나 다름없더라고요. 한국의 상위권 학생들이 교사를 지원한다는 게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라면 헨리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겠다 싶었죠.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교의 교육 철학과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급식실도 둘러볼 수 있도록 해주셨죠. 저는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급식실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식당과 위생적인 급식실, 그리고 식단표에 적혀있는 다양한 반찬들과 영양사 선생님의 꼼꼼한 관리까지,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인가 싶을 정도였죠. 미국 학교에선 햄버거나 파스타가 전부였고 카페테리아 음식들도 그저 그렇기 때문에 배를 때우는 정도거든요. 헨리의 입에 맞을지 걱정스럽긴 했지만 적어도 미국에서보단 훨씬 더 잘 챙겨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헨리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새로 사귄 친구들 얘기와 재미있었던 수업 내용, 그리고 맛있었던 급식까지. 헨리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어렵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께서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는 데다가 친구들도 간단한 영어를 할 수 있어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헨리의 학교 생활은 점차 안정되어 갔어요. 헨리가 학교에서 빨리 적응한 덕분에 저도 빨리 복귀할 수 있었어요. 회사에는 이때까지 휴가를 모두 끌어 한 달 정도 내놓았는데 3주 만에 다시 복귀 신청을 했죠. 물론 시차도 다르고 근무 형태도 달라졌기 때문에 급여도 훨씬 줄었고 하던 업무도 달라졌지만 이렇게라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날도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회사에서 근무하면 막히는 부분에서는 바로 담당자를 찾아가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자료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는데 재택을 하다 보니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봐야 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분명 업무는 줄었는데 업무량은 더 많아진 느낌이었죠. 마음이 답답해 한숨을 크게 쉬고 나서 카페 풍경에 눈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음악을 듣고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의 가사가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었어요. 이 노래는 무조건 뜬다 싶었죠. 노래가 끝나자 저도 모르게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카페 주인에게 방금 나온 노래가 무엇인지 물어봤죠. 주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라고 알려주었어요. 조용필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그 순간 저는 이 가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몸에 도파민이 확 도는 느낌이었고 조용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음악 인생과 대표곡들,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사에서의 위치 등을 찾아보았죠. 놀랍게도 조용필은 50년 넘게 한국 음악계의 정상을 지키고 있는 전설적인 가수였어요. 그의 음악은 단순한 대중가요를 넘어 한국 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가수를 이제 알았나 싶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틈나는 대로 조용필의 노래를 들었어요. 창밖의 여자나 단발머리, 그리고 못 찾겠다 꾀꼬리 등 그의 히트곡들을 들으며 한국어 가사를 번역해서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의 음악에는 서정적인 멜로디와 깊이 있는 가사,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감성이 있더라고요. 직접 공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최근엔 활동을 잘하지 않는지 영상으로밖에 접할 수 없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콘서트 실황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고
저는 영상으로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수만 명의 관객이 하나 되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무대 장악력과 카리스마는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저를 사로잡았죠. 이때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왜 이런 훌륭한 음악이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음악을 미국에 소개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건 무조건 대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RCA 레코드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조용필의 음악을 어떻게 미국 시장에 소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먼저 조용필의 대표곡들을 영어로 번역해 보았어요. 가사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영어로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어 실력도 저절로 향상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예전에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었던 한국 음악 평론가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조용필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의 도움으로 저는 조용필 음악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점점 더 조용필의 음악에 빠져들면서 저는 그의 음악이 단순히 한국의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의 음악에는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과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이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조용필의 음악에 빠져있던 어느 날 헨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와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던 중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는 소식이었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조지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조카 제이크가 생각났어요. 바로 미국으로 전화를 걸었죠. 천만다행히 제이크의 학교는 아니었지만 당분간 학교를 보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이 사건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이 14세 학생이었고 피해자 중에는 교사도 있었다는 소식이었죠. 그러면서 저는 지금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더없이 감사했습니다. 그간 잊고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안전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헨리가 매일 아침 혼자 걸어서 등교하는 모습이나 저 혼자 밤늦게 귀가해도 안심할 수 있는 거리까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단 걸 알게 됐죠.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은 한국에서는 총을 소지할 수조차 없다며 한국의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미국도 따라야 한다고 얘기했고, 헨리는 한국에선 정말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문득 헨리의 손을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피부병 때문에 늘 극적거리던 손이 이상하리만치 깨끗해 보였죠. 자세히 보니 정말 피부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헨리는 그러고 보니 자기도 요샌 간지럽지 않은 것 같다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바로 다음 날 저는 헨리를 데리고 근처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헨리의 피부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믿기지 않는 얘기를 하셨어요. 헨리의 피부병이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불치병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었고 미국에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여도 소용이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혹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측면에서 아이에게 큰 변화가 생긴 게 있냐고 물었고, 저는 한국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 아무래도 제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헨리가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점심은 학교 급식인 한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의사 선생님은 환경이 달라지면 스트레스 반응으로 발진이 더 심해질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다행히 아이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한 것 같고 그동안 피부병의 원인이 식습관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마 자극이 없는 야채 위주의 한식 식단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고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헨리의 고질병이 이렇게 호전되었다는 점에 너무 기뻤고 헨리는 더 이상 간지러움을 낫게 해주는 약을 바를 필요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날 이후 저녁 식단까지 한식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라왔고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을 꾸준히 식탁에 올렸죠. 헨리는 한식을 워낙 좋아하는 터라 오히려 더 좋아했어요. 남편도 한식으로 바꾸고 나서 소화도 잘 되고 살도 많이 빠졌다고 좋아했죠. 헨리로 인한 걱정이 사라지고 나서부터는
더욱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간 한국의 음악시장 동향과 아티스트로서 조용필에 대해 소개하는 메일을 본사로 보냈습니다. 이 아티스트의 음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이사님께서는 메일을 받자마자 음악을 들어보셨는지 대체 이런 노래가 어떻게 한국에서 나왔냐며 흥분하셨어요. 딱 제가 처음 느낀 그 감정이었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기획안을 보내달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땐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한참을 기획안에 몰두해 있었어요. 어떻게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기획안을 보낸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본사에서는 화상회의를 제안해왔어요. 시차가 맞지 않아 새벽이었지만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조용필의 음악이 가진 보편적 가치와 한국 음악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임원들까지 다 사로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 외로 미국 임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BTS와 블랙핑크 등 K-팝의 성공 이후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 제 제안이 시기적절하다고 평가하더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 제 프로젝트는 승인됐고 저는 본격적으로 본사팀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본사에서 제게 승진 기회를 주었습니다. 조용필과 같은 한국 음악 발굴을 위한 새로운 직책을 맡았으면 좋겠다며 한국 음악 디렉터를 해달라고 요구했죠.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커리어를 포기하며 한국에 온 순간 모든 게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헨리의 병도 낫고 승진도 하게 되다니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죠. 남편도 똑똑한 한국 연구원들 덕분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며 만족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저희 가족은 기존 2년에 추가 2년을 요청해 좀 더 한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한국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좋은 일만 생겼거든요. 혹시 한국의 조용필 말고도 더 좋은 가수들이 있다면 많이 소개해주세요. 오늘 렌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렌 씨는 한국에 와서 가왕 조용필의 음악을 들은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그리고 밀가루 가득한 미국 음식보단 아무래도 한국 음식이 훨 낫죠. 아이 건강도 찾고 일도 승승장구라니 기쁜 소식입니다. 구독자님들이 알려주고 싶으신 한국 가수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